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서 SEC 고소장 페이지 20까지 요약해서 보셨고 오늘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오늘 올라온 리플사의 입장 발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방법으로 XRP 분배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XRP 상장. 때때로 XRP를 마켓에 팔아 회사 운영을 하기보단 XRP 시장을 키워가고 자금 조달을 위해 XRP를 제3자에게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같은 기타 분배 방법은 5가지로 나뉘는데 1번 임원 보상. 이 부분은 빵형을 포함해 임원과 직원들에게 XRP를 현금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입니다. 2번 온디맨드 리퀄리티, ODL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ODL은 빠른 속도의 XRP를 브릿지 코인으로 이용해 국제 간 송금이나 결제에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리플사는 투자자들이 아닌 송금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게 XRP로 보상했고 그들이 XRP를 마켓에 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대략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리플사는 적어도 3억 2,400만 XRP를 수수료, 리베이트, 인센티브로 ODL 관련 단체에게 팔았고 XRP를 마켓에 파는 것에 관한 어느 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리플사에게 받은 XRP를 모두 시장에 던졌습니다. 3번 랄슨이 차린 단체와 리플사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한 XRP 세일. 리플웍스. 랄슨은 다른 한 명과 리플웍스를 설립하고 10억 개의 XRP를 리플웍스에 후원합니다. 리플사는 리플웍스에게 XRP를 팔지 말고 가지고 있을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반대로 리플사는 마켓에 팔 수 있게 2015년 중순부터 현재까지 리플웍스에게 XRP를 줍니다. 엑스스프링을 통한 제3자 인센티브. 대략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리플사는 XRP의 확장을 목표로 엑스스프링을 통해 7억 7,006만 XRP를 적어도 27개 단체와 프로젝트에게 유통시킵니다. 더 XRP 옵션. XRP 옵션은 스톡 옵션인 주식 매입 선택권과 비슷한 말인데 주식 대신 XRP를 넣은 겁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리플사는 적어도 16억 3천만 XRP를 XRP 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팔았습니다. 2016년 2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인 옵션 투자자 A에게 자문 서비스를 받고 XRP 옵션을 줍니다. 2016년 리플사는 맨하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인 옵션 투자자 B에게 실사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50억 XRP를 시장 가격보다 할인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XRP 마켓을 지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게 지불. 리플사는 이런 플랫폼에게 주로 수수료를 XRP로 지불해 그들의 시스템에서 XRP를 사고 팔게 했고 거래 볼륨을 높일 수 있게 장려했습니다. 이런 협의들의 하나의 예로 2017년 5월 리플사는 미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게 1,700만 XRP를 주고 리베이트로 한 달에 6만 달러씩 3달, 인센티브로 15만 달러씩 3달을 줬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리플사는 이런 플랫폼에게 2,800만 XRP를 나눠줬으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680만 달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타 XRP 분배에 관해 임원 보상으로 6억 9,700만 XRP, ODL 분배로 3억 2,400만 XRP, 리플웍스에게 6억 9,300만 XRP, 엑스스프링에게 7억 7,600만 XRP, 옵션 세일로 16억 3,700만 XRP, 그리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게 2,800만 XRP가 배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랄슨과 빵형의 XRP 판매. 이 둘의 판매를 첫 번째 영상에서도 잠시 커버를 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리플사가 XRP 마켓에서 가격과 유동성을 관리했다입니다. 리플사는 빵형과 랄슨이 시키는 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XRP 마켓을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영향을 끼쳤고 이건 거래 가격과 볼륨도 포함됩니다. 위 섹션 2에 나와 있듯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피고의 XRP 파는 양과 가격을 조정하고 마켓 메이커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원하는 볼륨을 만들어내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게 XRP를 거래할 수 있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리플사는 내부 XRP 마켓 팀이라는 조직을 통해 XRP의 가격과 볼륨을 매일 모니터하고 XRP 마켓 메이커랑 XRP 판매 전략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 팀과 미팅을 통해 얼마의 XRP를 팔지에 대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2페이지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2020년 6월 리플 직원들은 랄슨과 빵영에게 내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리플사의 XRP 판매 때문에 XRP가 비트코인에 비해 부진하다고 설명했고, 리플사가 XRP를 사들이는 바이백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랄슨은 이에 찬성을 했고, 리플사는 2020년 11월 5일 3분기 리포트를 통해 4,500만 XRP를 건강한 마켓을 위해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XRP 에스크로인데 이 내용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고, 다음은 SEC가 주장하는 XRP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증권이었다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하위 케이스 결정을 통해 어떤 것이 투자 계약인지 증권인지 정해야 하는데 고정된 것이 아닌 유연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XRP를 팔면서 XRP는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증권이며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고는 이 점을 이해하고 있었고, XRP를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기 목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리플사의 수석 부사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CEO에게 이메일을 해 XRP의 주 이용 목적은 투기고 거래소들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리플사가 그의 투자자들에게 리플사와 그의 직원들이 XRP 프로젝트 성공과 실패를 가능케 하다는 기대심을 심어주다. 피고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XRP의 사용 사례를 만들어서 은행과 금융회사 그리고 송금 사업자들이 사고 싶게끔 만들 거라 했습니다. 피고는 XRP 트레이딩을 퍼뜨리기 위해 XRP가 거래될 수 있는 마켓을 만들고 장려하고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한 예로 리플사가 XRP를 사고 파는 방식을 매니지한다거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설득시켜 투자자들이 XRP를 사고 팔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발표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사의 노력으로 XRP를 통해 이득을 얻을 걸 예상하게 했습니다. 49페이지에서 이어서 보면 리플사의 노력은 XRP 수요를 늘리는 것임을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리플사가 XRP 트레이딩 마켓을 발전시키고 보호하고 XRP의 가격 상승을 리플 회사의 노력과 연관시키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시장 마켓보다 싸게 파므로 XRP 마켓을 지킬 거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리플사는 다른 발표에서 리플사의 노력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생겨날 걸 투자자들에게 기대하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 3월 XRP 가격 하락에 대해 인터뷰에서 빵영은 리플사가 X커렌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X래피드를 쓰는 유저 수를 늘린다면 XRP의 가격은 3년에서 5년이면 알아서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밑으로 몇 페이지는 XRP에 대한 언급을 리플사와 묶으면서 증권의 정의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SEC 쪽에서 주장합니다. 55페이지로 넘어가서 리플사의 비공개 목적은 XRP 가격에 대한 투기를 늘리는 것이었다. XRP 투기가 리플사가 목적한 전략을 성공시키고 가격을 올리고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리플사는 이런 목표들을 내부적으로 명백하게 공개하고 내부 서류들에서 XRP 에스크로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가격과 볼륨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기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리플사가 XRP를 화폐나 사용 목적으로 팔지 않았다입니다. XRP는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이용 케이스는 없었고 이용 목적으로 리플사는 XRP를 팔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첫 번째 가능한 실사용인 은행들이 송금을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빵영은 공개 연설을 통해 현재까지 아무도 XRP를 크로스보더 거래에 쓰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리플사는 이번 년 적어도 하나의 은행이 X래피드를 쓸 거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리플사는 ODL을 2018년 10월까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 26일까지 오직 15개의 송금회사가 ODL을 쓰겠다고 했으며 ODL 거래는 XRP 전체 거래 볼륨의 1.6%도 안 됐습니다.
리플사는 이 송금 회사에게 ODL의 볼륨을 늘려준다는 이유로 꽤나 많은 재정적 보상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리플사는 2억 개의 XRP를 줬으며 이 송금 회사들은 바로 XRP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리플사는 아주 적은 수수료를 받았으며 빵형은 ODL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XRP 마켓에 유동성을 넣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아래로 쭉 보시면 XRP가 왜 화폐가 아닌지, 리플사가 SEC에게 XRP 세일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증권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빵형과 랄스는 이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전 영상과 위에서 나눈 얘기라 따로 요약하진 않았습니다. 파트 1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대부분 아실 내용들입니다. 톨링 어그리먼트라고 미국 시간으로 12월 31일까지 SEC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은 오늘 리플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법정을 통해 제출하겠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중과 미디어는 SEC 쪽의 얘기만 들었고 우리는 몇 주 안에 증명되지 않은 혐의 주장에 대한 답을 제출할 거라는 점, 리플사는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말해왔고 죄 없는 리플 홀더들이 피해를 입은 점, 마켓에 더 많은 불확실을 가져와 보호해야 하는 커뮤니티를 다치게 한 것을 들면서 리플사는 계속 미국과 다른 나라의 손님을 서포트할 거며 대부분의 손님은 미국에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볼륨 또한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국과 일본,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XRP를 쓰는 거에 있어서 확실한 룰이 있고 XRP는 지금 문제를 법정에서 잘 해결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고소장 번역을 마무리하면서 좀 더 일찍 영상을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들께 전달해 드렸으면 좋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연말도 그렇고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빨리 못 전해드린 점 죄송하고 마지막 제 생각을 전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SEC 안에서 의장을 포함한 인사교체, 새로운 대통령 취임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수많은 예측과 추측과 내피셜이 난무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SEC에게 고소당한 것이 절대로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리플과 XRP의 펀더멘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전 어떻게든 끝까지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빨리 마무리 될 거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시더라도 홀딩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두고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듯 합니다. XRP 홀더들은 2018년부터 힘든 시간을 지내왔고 이번 연말이 기쁘지만은 않은 날이라 생각하지만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